안녕하세요. 2월 13일입니다. 첫 번째 코스피 헤드앤드 숄더인가. 지금 3100이죠. 3100이고 지난 고점은 1월 15일에 3266인데요. 주봉입니다. 지금 사상 최대까지 올라갔고 사상 최대인 게 굉장히 많아요. 거래량 보시면 거의 작년 3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올해 최고 찍었죠. 1월 15일 낀 주가 최고 찍고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1년간 최고죠. MACD 200 넘었고요. 지난 10년간 처음 있는 레벨입니다. 그 전에 가장 높았던 게 2020년 초죠. 2017년에도 한번 위로 올라왔었는데 그때도 다 100을 못 넘었어요. 지금은 200을 넘습니다. 이런 이격, 그러니까 이평선하고 이격은 사상 처음이고요. 굉장히 놀랍죠. 그 RSI 과열 신호 이미 고점 찍고 내려가고 있고 이걸 흔히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보조 지표하고 가격하고 반대로 가는 거 나타난 지 꽤 됐고요. MACD는 이제 내려갈 겁니다. 일봉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지난주에 별로 힘이 없었죠. 호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한국 주식도 굉장히 약했다고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국 주식도 막 상승하고 그랬는데 한국 주식 못 올라갔거든요. 약간 헤드앤드 숄더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일본도 MACD 다이버전스 나타난 게 1월 초부터 나타났고요. RSI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미국 시장이 좀 상승을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한국 주식이 못 올라가거나 오히려 하락한다면 기술적으로는 이제 헤드앤드 숄더 패턴이 나타나고 지금 일목균형표 상으로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1월부터 계속 올랐으니까 정확히는 11월부터 랠리를 했는데 지금 뭐 웬만큼 산 사람도 다 사지 않았나요? 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건 또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연초가 되면서 자금 투입을 다시 시작했죠. 그래서 지난 1월 초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지난주에 한 50조 원 정도 샀어요. 지난 2020년 7월부터는 계속 거의 100조 정도, 100조 원 정도 중앙은행이 계속 샀는데 줄었다가 지금 다시 사고는 있습니다. 약간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더 올라갈 거냐? 더 올라가진 않죠. 중앙이 더 늘리진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ECB는 PPP를 다 쓸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연준도 미국 연준도 더 사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사록이나 발언을 보면 더 사주진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부양을 계속해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게 이제 드라기인데요. 그 ECB 예전 총재 드라기 맞습니다. 이 양반이 이번에 이탈리아 차기 총리가 됐어요. 이 사람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금융 쪽에 계속 있는 관료 또는 약간 뭐 금융 마피아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 총리가 됐어요. 이런 게 유럽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죠. 금융인이 법률가나 정치인이 아니라 금융하던 사람이 총리가 돼.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탈리아가 원래 엉망인데 지난 1월에 그 연정이 붕괴됐어요. 이탈리아 연정이 오성운동하고 민주당하고 생동하는 이탈리아당이라는 이 세 당이 연정을 하고 있었는데 연정은 이제 연립정부죠. 연립정부. 근데 이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만하자 하고 바토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탈리아는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지만 대통령도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오 드라기를 불러서 네가 총리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내가 총리 뭐 장관이나 이런 거 네가 좀 짜보고 대신 국회의원들의 승인 또는 지지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리오 드라기를 불러서 이 사람 74세, 만 74세고 76세지 한국 나이로. 사람 좀 있으면 86, 잘 글씨나 잘 읽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총리 권한을 받고 그 전에 연정했던 그 우성운동, 민주당, 행동한 이탈리아당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구구정당이라고 불리는 레가, 리그, 동맹이죠. 우리나라 말로. 여기에 지지도 받고 베를루스코니, 그 베를루스코니입니다. 그 총리의 전진 이탈리아당의 지지도 받고 이제 대통령한테 13일에 재가를 받겠다라고 거의 확정인 것 같아요. 16일에 의회에서 선거를 하지만 의회에서 이제 표결을 하지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죠. 사실은 그 의원내각제면 이 연립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거잖아요. 특히 오성운동 같은 경우는 기존 정치가 못 믿겠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표명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 베를루스코니랑 같은 논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사실 좀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죠. 민주주의 하에서면 총선을 다시 해서 국민들의 뜻을 다시 물어서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유럽이 이제 그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로 투표를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할 생각은 없고 이 시스템,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오성운동도 왜 총선을 안 하냐면 지금 총선을 다시 재개하면 이 구구정당이라는 동맹이 다수당이 되거나 근데 많은 포션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미 뽑힌 국회의원들 또는 정당들이 총선을 안 하고 마리오 드라기라는 어떤 관료를 내세워서 자기들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원래 이탈리아는 답이 없는데 이제 여기까지 온 건 거의 답이 없어요. 왜냐면 마리오 드라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탈리아 재무부 출신이고 세계은행 이사하고 골드만삭스 부회장하고 가장 최근에는 2011년부터 ECB 총재를 8년간 했죠. 그쪽 8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슈퍼마리오라는 별명도 있고 ECB가 양적 완화를 시작하게 거의 확정적으로 시작하게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ECB 했을 때 맨날 뭘 했냐면 맨날 전화기 붙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 ECB 총재 바로 하기 전에 골드만삭스 부회장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맨날 아이비들하고 통화하고 도대체 사무실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2 회의하기 며칠 전에 아이비 사람들하고 회담도 하고 계속 통화해서 정보를 알려줬죠. 알려줬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거 똑같이 하는 사람이 최근에 레인이라고 아일랜드 중앙을 총재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좀 비판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74세, 만 74세, 한국 76세 이 사람을 내세워서 정치인도 아닌 사람을 내세워서 이탈리아 정부가 구성된다. 이거는 거의 국민들을 개돼지로 하는 거죠. 야, 너네들이 무슨 생각하면 소용없어. 신경 안 쓰고 우리는 그냥 이 시스템이 굴러가게 특히 돈 만지던 사람 앉혀놓고 우리는 나라를 갈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유럽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던데 실제로 쉽지 않아요. 왜냐면 기층에서는 이미 기존 정당들에 대한 지지가 완전히 이탈하고 있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하잖아요. 지금 민자도 너무 많고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탈리아 진짜 심하죠. 다음 보시면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3대 경제 강국이에요. 순위로 치면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인데 GDP 대비 빚이 130%, 130%. 일본은 한 200% 정도 되고요. 얘들 GDP 꽤 크거든요. 엄청 크죠. 유럽 3위니까. 근데 얘들은 갚을 생각이 없어요. 아니 갚을 수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다 ECB가 사주는 겁니다.
기존 펀드나 이런 데서 넣을 수 없는 지경이에요. 왜냐면 계속 발행되거든요. GDP가 커지면 이 부채도 커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빌려줬냐? 도이치방크가 빌려줬습니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뭐 흑자나 무역 흑자나 재정이 좋은 데가 독일이죠. 그래서 예전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 아일랜드, 뭐 아이슬란드, 동유럽에 돈 빌려준 거 다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유럽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크고 그나마 그 금융업이 좀 미진한 대륙에서 그나마 낫다는 도이치방크 가격 보십시오. 한 주에 예전에 100유로 하던 건데 2007년 5월 31일에 103유로였어요. 고점이죠. 지금 8유로 합니다. 8유로, 9유로. 뭐 ECB가 아무리 뭐 양쪽 완화를 하고 유럽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도 못 올라가요. 은행주가 뭐 금리 낮고 배당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얘들이 빌려준 대출해준 채권이 다 부실인 겁니다. 얼마나 부실인지 모르죠. 어쨌든 도이치방크 가격이 여기 있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유럽 대출이 뭔지. 그래서 ECB가 물러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드라기가 잘할 거다 그런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이것이 9월에 메르켈이 물러나고 그러면서 유럽의 정치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또는 얼마나 이 국민들의 사람들과 삶과 괴리되어 있는가 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적으로 유럽은 이제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로화가 그래서 저는 좀 별로고요. 생각해보시면 달러 뭐 무역 적자 많고 그러다 욕했지만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달러 계속 하락했죠. 달러 인덱스인데요. 120에서 75까지 하락했어요. 엄청 많이 하락했죠. 거의 40% 넘게 하락했는데 금융위기 이후로 올라가다가 2014년에 80을 저점으로 100까지 올라가죠. 왜냐면 그때부터 ECB가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하고 마이너스 금리 들어갔거든요. 예전에 이게 달러 많이 찍어낸다고 뭐 기축통화로서 가치가 없다 했지만 이제 유럽이 더 많이 찍습니다. ECB가 가장 많은 양적 완화를 했고요. 현재도 쭉 달러가 강해지다가 쭉 유로가 약해지다가 2017년에 유로화가 좀 약해지죠. 강해지죠. 2017년에 굉장히 좋았어요. 시장이 주식도 슬렁슬렁 계속 올라가고 유로화도 약하고 유로화도 강하고 즉 달러가 약한 거죠. 그런데 그게 뒤집어진 게 2018년 2월이죠. 그 레벨이 90, 89고 지금이 89, 90입니다. 달러가 지금 요즘에 좀 약한데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올라가면 또 모르죠. 어쨌든 마리오 드라기가 이탈리아 총재가 된다고 해서 유로가 강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좀 마이너한 건데 보시면은 요즘에 주식 올라가서 좋잖아요. 근데 금리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존 채권, 기존 발행된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죠. 그래서 왜 그 주식이 빠지고 막 뭐가 경기가 그러면 왜 금리를 내리냐면 주요 기관들은 채권을 한 80% 많게는 90%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어쨌든 주식 총량보다 채권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려주면 채권에서 평가이익이 나죠. 그래서 그 금융기관이나 회사는 망하지 않아요. 평가이익이 나니까 주식은 좀 떨어져도 주식 채권이 훨씬 더 많아서 그런데 그게 지금 거의 제로금리죠. 글로벌리 이제 금리 낮고 그래서 금리 쭉 낮아지면서 채권이 엄청 많이 올라가서 평가이익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iShare, iBox Investment Grade Corporate 펀드인데 ETF죠. 110에서 145점 찍고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난 12월부터 이 평가손, 그 평가이익이 낮던 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토탈본드 그 마켓 인덱스라고
뱅가드에서 만든 건데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즉 금리가 올라가면 돈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평가액이 줄면서 기관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채권에서 평가액이 엄청 많으면 채권 좀 팔아가지고 뭐 주식 사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채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권에서 평가 손이 나면 주식을 팔 수도 있어요. 아니면 들어오는 돈은 그냥 채권을 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주식이 좋아서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오른다.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건 약간 좀 잠깐 그런 거예요. 잠깐 장기금리 올라가면 지금 사상 최대 채권 발행이 올해부터 시작되거든요. 왜냐면 다 재정부양 하니까 국채도 엄청 발행되고 재화사채도 엄청 많이 발행돼요. 그런데 장기로 발행합니다. 더 옛날보다 금리가 낮으니까 뭐 돈 조금 발행하는 돈 빌리는 쪽에서 좋죠. 장기로 엄청 낮은 금리로. 근데 거기 빌려준 사람 생각해보세요. 10년을 재료금리 빌려줬어요. 7년을 0.3에 빌려줬어.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면 뭐 어떻게 돼요? 엄청 평가손 많이 납니다. 10년 동안 0.3% 연간 0.3% 받으니까 10년 동안 이거 만기까지 가지고 있어봐야 총 3%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1%가 돼요. 엄청 손실 많이 나죠. 그런 상황이에요. 금리가 더 오르면 모두 다 곤란해집니다. 뭐 사이드 네 코로나 보시죠. 전 세계 어제까지 240만 명 정도 죽었습니다. 240만 명. 지난 3월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요즘 백신마저도 이 기울기는 줄지 않아요. 네, 뒤에 보시겠지만 일간 확진자는 요즘에 좀 줄고 있죠. 지금이 지난해 10월 정도 레벨이에요. 지난해 10월부터 엄청 많이 올라가서 1월 초에 피크 찍었다가 하루에 거의 90만 정도 늘었다가 쭉 내려가고 있는데 현재도 40만 명이 하루에 확진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에 한 15,000명 정도 죽고 있네요. 되게 슬픈 거죠. 피크가 한 18,000명 하루에 그렇게 글로벌이 죽고 있고요. 코로나가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없어질까. 웬만한 독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그러면 좀 몇 달 가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주의하면 없어지는데 이건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도시를 봉쇄하기까지 하는데 안 없어지는 거죠. 이게 과연 없어질까? 백신을 다 맞으면 백신이 지금 얼마나 이 항체가 형성되는지 형성되는지조차도 불확실하죠. 원래 백신이 한 5, 6년 정도 시험 테스트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임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신이 과연 효과가 있나? 변종이 나온 코로나 뭐 21이나 코로나 22가 나오면 또 어떻게 하나? 그때마다 백신을 또 만들 건가? 그리고 독감 백신 매년 나오잖아요. 매년. 원래 감기는 정복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인플루엔자나 코로나나. 이거는 뭐 정복을 한다는 건가? 애매하죠. 저는 방심하면 안 된다. 뭐 방심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이 일간 사망자가 많이 줄어들면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부양책은 약해지겠죠. 그게 주식에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존 여행주나 이런 게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다음 주제는 이 양적 완화가 뭔가 우리가 양적 완화 되게 그 뭐랄까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데이터랑 양적 완화의 이론적 그런 주장들 이게 MMT까지 가는 거 쭉 얘기해 볼 생각인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잘 별로 안
별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주제예요. 왜냐면 그냥 어떤 종목이 얼마큼 올라갈 거다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뭐 많이 주식 방송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들으시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과연 양적 완화가 뭐냐 본질적으로 양적 완화를 해서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왜 그동안 안 했냐. 양적 완화가 그렇게 좋으면 생각해보세요. 양적 완화가 정말 부작용도 없고 그렇게 좋다면 왜 1990년도에는 안 했을까요? 뭐 일부 했지만 그리고 30년간 해온 일본 경제는 왜 안 살아났냐. 그런 얘기죠. 다 부작용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버냉키도 실제로 양적 완화를 시작한 버냉키도 2012년, 11년에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게 테이퍼 텐트럼이고 실제로 옐런도 금리를 올려왔고 파월도 그러니까 연준이나 중앙은행은 틈만 나면 양적 완화를 그만두려고 해요. 왜냐면 그게 안 된다고 자기들이 계속 얘기해왔던 경제학 뭐 배우신 분들은 다 알지만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영어에서는 making money from thin air라고 하는데 그냥 찍는 거예요.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할 때 보면 1억 달러 찍고 그만큼 채권 사는 겁니다. 그 1억 달러는 어디서 나왔냐? 연준이 발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1억 달러로 다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사는 거예요. 자산을. 응? 연준이 뭘 했는데 어떤 가치를 그들이 만들어냈는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짜 돈을 세상에 아주 옛날부터 모든 권력, 왕, 귀족, 은행들이 사람들한테 계속 돈이라고 하면서 이게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가짜 돈 또는 쓸모없는 돈을 줬죠. 그럴 때마다 시스템을 한 번씩 뒤집혔습니다. 나는 빨강이라는 책 오르한 파묵도 거기 나온 표현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게 근데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물가 상승. 근데 우리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물가 오른다고 난리 치잖아요. 생활 물가 올라간다고? 장바구니 물가 올라간다고? 정부는 또 물가가 안 오르게 대책을 내놔요. 어? 뭐 하는 짓이죠? 중앙은행 금리를 물가를 올리겠다고? 물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계속 해야 된다고. 정부는 물가를 안 올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 무슨 말이지? 중앙은행은 사람들이 월급 생활자나 고정 생활자나 고정 수입 생활자나 또는 모든 저축한 사람들을 1년에 2%씩 그 사람들의 구매력을 낮추겠다. 뺏어가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 좀 이상하지 않지? 그러니까 난 매년 니네 돈을 2%씩 뺏어갈 거야. 그럼 이게 10년 지나면 20% 빠지는 거고 20년 지나면 네 돈의 가치 40%를 뺏어가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게다가 물가도 맨날 낮다 그러는데 물가 낮지 않죠. 제가 말하고 있는 게 물가 낮아요? 지금 집이 2배가 되고 자동차 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라면도 5년 전 라면 가격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제로라고 1%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 사실은 일종의 통계적 사기예요.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 또는 글로벌을 측정하고 있는 물가는 정말 입에 풀칠할 때 풀칠하는 가장 낮은 가격. 우리가 슈퍼마켓 가거나 마트에 가면 그 가장 낮은 가격이죠. 그리고 그건 사지도 않아. 그런 걸 기준으로 물가를 산정합니다. 점차 사람들이 안 쓰는 것들의 물가를 계속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물가가 낮기 때문에 계속 양적 완화를 해야 되고
그 양적 완화해서 어차피 사람들한테 돈이 안 와요. 계속 은행 시스템에서만 돌고 있고. 그래서 정상적인 경제학자나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뭐 마이너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이 잘못된 점 비판을 해요. 근데 그냥 하죠. 그냥 합니다. 마리오 드라기, 옐런, 뭐 라가르드 그냥 해요. 이 사람들은 그걸 안 했을 때의 부작용이 했을 때의 부작용보다 더 크다. 그냥 이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했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경기가 좋아졌어요? 글로벌 생산성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집니다. 좋아질 수가 없죠. 왜냐면 계속해서 자동화하고 사람들은 계속 잘라내고 고용이 늘어날 수가 없죠. 다 주차장, 무인 주차장 만들고 뭐 다 앱으로 하고 ATM으로 하고 이제 화폐도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는데 고용을 늘리겠다고 양적 완화를 한다. 금리를 낮춘다.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근데도 하죠. 왜 하냐면 자산 가격을 받치는 거예요. 지금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들, 계급 여기에서 자기들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걸 못 참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시스템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한 게 일본이죠. 일본 자산 가격이 떨어졌지만 사회의 활력은 없지만 사람들은 삽니다. 그냥 잘 살아요. 디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됐지만 살긴 살아요. 일본 경기 부진이라고 해도 일본 사람들 잘 살아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뭐 중국 케이스도 보겠지만 이게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닌데 애들은 그냥 뭐랄까 뒤집어질 때까지 자기가 틀렸다는 게 완전히 증명될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가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언제 이 방법을 넘어갈지. 12년 전만 해도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시장은 내버려둬라 이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밀고 갔지만 2008년 이후로 신자유주의는 틀렸다고 인정은 안 하지만 모두 다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신자유주의. 지금 하고 있는 양적 완화 이 방법도 어느 순간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되죠. 언제 또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예측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들이 있으니까 그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은 좀 2월 항상 2월은 조심스러운 달이죠. 그리고 외환 시장도 좀 근데 커머디티는 뭐 굴이나 원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5월이나 7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좀 올라간 건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돈을 아까 보셨지만 거의 일주에 세계 중앙은행만 10조 원 이상 풉니다. 거의 뭐 100조 원 풀 때도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이 1800조 정도 되니까 1400조인가 어쨌든 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 비트코인이나 이쪽으로 도망가는 건데 왜냐면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까 코스피 보셨듯이 전세계 주식이나 전세계 자산 가격이 어떤 그동안의 궤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비트코인 쪽 보니까 비트코인에 미리 투자한 쪽에서도 좀 정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번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두려운 건 한번 이제 조정이다. 뭐 금융방송 뭐 그런 데서는 맨날 기간 조정 얘기하죠. 맞을 때 맨날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격 조정일 수도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더 이상 안 올라가면 걔들이 그냥 옆으로 긴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앙은행하고 중앙은행이 뭘 하는지 중앙은행이 뭘 할 건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끝날 건지 대한 얘기는 다음에 좀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